억울하다는 말은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가 하늘까지 닿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 영조 시절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이름은 덕천리. 낮은 산줄기 아래 논밭이 몇 댁이 붙어 있고 초가지붕 15채가 옹기종기 모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다들 그러려니 살았습니다.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이면 배를 짜고 새끼를 꼬았습니다. 나라가 세금을 거두면 허리띠 졸라매고 냈고 그것이 백성의 도리라 여겼습니다. 그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호러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서방은 3년 전 여름 장마 때 무너진 논두렁을 고치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긴 것은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 배틀 하나, 그리고 당시 9살이었던 아들 도리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울 새도 없이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손톱이 갈라졌지만 아들 도리가 배를 골지 않으려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 곁에서 실을 감고 심부름을 하며 자랐습니다. 이제 12살 댕기 드리운 머리칼이 어깨까지 자랐고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최 씨의 이웃엔 곽서방이 살았습니다. 40이 넘도록 혼자 농사를 짓는 호랍이었는데 상투를 틀고 나면 제법 듬직해 보였지만 속은 배추처럼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두레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고 혼자 사는 최신의 논두렁도 봐주는 인심 좋은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 마을 서당을 꾸리던 노훈장 이선비가 있었습니다. 벼슬은 없었지만 글을 알고 이치를 아는 어른으로 마을 사람들이 관아 문서를 읽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를 찾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해 봄 벚꽃이 지고 삼복 숭아꽃이 피어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관아 이방 오씨가 나타났습니다. 오이방은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은 살이 쪄 번들번들하고 관아 도포를 걸치면 제 몸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입이 거칠고 손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군포 거두는 날이면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군포란 무엇입니까? 조선의 양인 남성은 군역, 즉 나라를 위해 병사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짓는 백성이 한양까지 올라가 군역을 치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군역 대신 배를 납부하게 했는데 이것이 군포였습니다. 1년에 배 2필. 가난한 집에서 2필의 배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최 씨는 겨우내 배를 짜서 봄에 낼 2필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곽서방도 노훈장도 마을 청장년들도 저마다 배를 끌어안고 오이방 앞에 줄을 섰습니다. 최 씨는 아들 도리의 손을 잡고 오이방의 면전에 섰습니다. 배 2필 올립니다. 오이방은 배를 받아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선 아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전은 두꺼운 장부를 펼치고 붓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최 씨는 아전이 정말로 자기 이름 옆에 납부 완료 표시를 적는 것인지 보려 했지만 아전이 장부를 슬쩍 가렸습니다. 그냥 됐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날 오이방은 마을에서 군포를 거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봄볕이 따뜻했고 사람들은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벼가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추수의 냄새가 마을에 가득할 무렵이었습니다. 오이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군포 미납자들 당장 나오시오. 최 씨는 처음엔 자기 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이방이 들고 온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곽서방도, 노훈장도, 마을 사람 대부분의 이름이 미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방님 소인은 봄에 이미 냈습니다. 분명 2필을 손수 드렸는데요.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이방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관아 장부에 미납으로 나와 있소. 이것이 공문서요. 백성이 냈다 안 냈다 우기는 것이 문서보다 믿을만하오.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봄에 배를 건넬 때 따로 영수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장부를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곽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도 냈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었소. 다 증인이오. 오이방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백성끼리 서로 증인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소. 관아에 나가 다투고 싶으면 어디 가봐요. 하지만 그 전에 미납 처리로 집안 물건부터 끌려가는 것은 각오하시고.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노 훈장이 떨리는 손으로 오이방에게 따졌습니다. 이방, 이것은 명백한 이중징수요. 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짓이요. 오이방이 노 훈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 법 얘기는 관아에서 하시죠. 하지만 거기 가시면 대개 서당 운영 허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으니.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도리를 재우고 혼자 울었습니다. 남은 배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팔 것도 없었습니다. 두 필의 배를 다시 마련하려면 또 겨우내 배를 짜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겨울을 어떻게 버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반리쯤 떨어진 곳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모는 40대의 억척스러운 여인으로 온갖 나그네를 상대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이 후하고 막걸리에 파전이라도 한 장 더 얹어주는 인심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나그네가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낡고 바랜 회색 두루마기, 등에 묵은 때가 탄 보따리 하나, 갓도 쓰지 않고 상투를 느슨하게 틀어올린 채 걸어 들어온 그 나그네는 어디서 왔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주모는 사발을 내밀면서도 이 나그네를 흘끔 살폈습니다. 허름해 보이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등이 곱고 손이 크고 술을 마시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마을에서 이중징수를 당한 곽서방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주막에 와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들이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이방 그놈이 봄에 군포다 걷어가고 가을에 또 내라고 하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요? 억울해서 못 살겠네. 주모가 한숨을 쉬며 말을 받았습니다. 마을이 다 그 모양이에요. 최 씨 어미는 이번에 또 배를 짜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던걸요. 아이 하나 달랑 두고 홀로 사는 분이. 나그네는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곽서방에게 물었습니다. 봄에 군포를 냈다는 증인이 있습니까? 곽서방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마을 사람 전부요. 다 같이 있었소. 이방 이름이 뭐라 했소? 옷이 성을 쓰는 놈이요. 얼굴이 기름지고 손이 빠른. 나그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막걸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주모도 곽서방도 그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려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 훈장의 서당 앞을 지나다 노 훈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잠깐 여쭤도 되겠습니까? 나그네는 서당 마루에 앉아 노 훈장에게 봄 군포징수 전과정을 물었습니다. 노 훈장은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나그네가 날짜며 인원이며 배의 수량을 막힘없이 되묻자 이 사람이 단순한 과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나그네는 최 씨의 집도 찾아갔습니다. 최 씨는 낯선 방문자를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나그네의 눈빛이 하도 조용하고 진지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리는 배틀 옆에서 실을 감다가 고개를 들어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봄에 배를 건넨 날이 언제였소? 3월 열흘이었습니다. 삼복 숭아꽃이 막 피던 날이었어요. 이방이 받을 때 옆에 누가 있었소? 곽서방 어른도 있었고 마을 청장년 4~5명이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최 씨의 말을 조용히 듣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최 씨는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왠지 그 나그네의 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청장년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날짜, 장소, 이방의 이름 함께 있던 사람들. 답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러고는 관아가 있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관아 주변을 돌며 군포장부를 담당하는 아전이 누구인지, 오이방이 언제 관아에 출입하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친 나그네는 읍내에서 그냥 지나치는 행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오이방은 군포 미납자들을 관아 마당으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도 곽서방도 마을 청장년 여럿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오이방은 거드름을 피우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집에 배 2필씩 모자라면 다른 물건으로 대납하고 못 내겠으면 오늘부터 집 앞 물건 끌어내는 거요.
마당에 섰던 아전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어물쩡 피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마당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관아 대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나그네였습니다. 오이방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요, 당신은? 나그네는 오이방과 눈을 맞추며 멈췄습니다. 손이 두루마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가 마당을 가르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나그네의 두루마기 안에서 나온 것은 손바닥만한 둥근 마패였습니다. 청동빛 원형패, 그 위에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사패였습니다. 오이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박문수 어사.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최 씨가 그 이름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마당 중앙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군포장부를 당장 가져오시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읽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손가락이 멈추는 곳마다 그 표정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 옆엔 모두 미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 뒷부분 오이방의 개인 거래 기록으로 보이는 쪽을 넘기자 봄에 마을에서 거둔 배의 수량이 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3월 열흘. 거둔 수량은 배 32필. 관아에 올라온 군포 기록에는 그 32필이 없었습니다. 오이방은 봄에 거둔 군포를 관아에 올리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다시 마을에 나타나 미납을 이유로 재징수하려 한 것입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이방 3월 열흘 징수 기록은 여기 있소. 그 배 32필은 지금 어디에 있소? 오이방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다른 항목이 어디에 있소? 찾아봐도 없구려. 주변에 서 있던 아전들이 하나둘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관아 수령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령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수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본 어사가 직접 상기에 보고하겠소. 오이방을 포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은 군포갑 전액을 즉시 변상하시오. 마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이방이 포박되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장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힘도 없고 관아에 맞설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던 그 나그네가.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군포값이 되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변상받은 배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겨우내 잃어버린 시간이 배 2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다 참았습니다. 도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곽서방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막 앞에 모여서 그 나그네 박문수를 찾았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변변치 않아도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이미 없었습니다. 주모에게 물었더니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훌쩍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노 훈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감사 인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오. 다음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오. 마을 어귀 황토길이 먼 산으로 이어지는 곳,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길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도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른은 왜 이름도 말하지 않고 가셨어요? 최 씨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고마워할 시간에 또 다른 억울한 사람한테 가셔야 하니까. 도리는 그 말의 뜻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군포 이중징수는 조선 중후기 내내 사라지지 않은 폐단이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어겨도 들키지 않는 구조, 백성이 항의할 수 없는 권력 차이, 그리고 아무도 나서서 봐주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1750년 균역법을 시행해 군포를 줄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박문수는 그런 구조적 폐단의 현장을 두 발로 걸어다니며 직접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듣는 것, 그것이 어사의 첫 번째 직무다. 박문수 어사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